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어, 집들이라길래. 며느리의 반응에 수키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선물도 민망스러워졌죠. 진우 씨, 당신이 어머님 초대했어요? 엄마, 왜 왔어? 오라고는 안 했잖아. 수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가보마. 그때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희 선물 들고 오신 거죠? 그러네, 엄마 선물은 주고 가. 뭐하러 또 들고 가? 무겁게.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행복합시다 남겨주시면 저도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수키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중학생 아들 진우가 겨우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수키야, 나왔어. 남편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헹구는 물소리만 싱크대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수키는 등을 돌린 채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지만 수키는 창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매일 밤 맞는 냄새였으니까요. 야,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내 친구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말이야. 또 그 소리였습니다. 수키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이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남편의 그런 말들을 믿어줬었죠.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는 말,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을 수 있다는 말. 그런데 돌아오는 건 언제나 빚뿐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대박 날 거라고요. 수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잔고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서 불안했거든요. 통장을 펼쳐든 수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만 원 넘게 있던 돈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아래쪽에는 담보대출 실행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키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돈은 다음 달 공과금이랑 진우 다음 달 학원비들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거든요. 서랍 안쪽에 있던 봉투도 꺼내보았습니다. 진우 학원비라고 적어둔 봉투였어요. 수키는 매달 식당에서 받는 월급 중에서 조금씩 따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받는 돈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키는 봉투를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여전히 대박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안 풀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신 진우 학원비까지 건드렸어?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수키를 쳐다봤어요. 아, 그거 잘 되면 다 갚는다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수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에 들린 빈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 학원비까지 가져다 쓰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14살짜리 아들이 친구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겨우 등록시켜 준 건데 그 돈마저 빼간 거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미친 듯이 울렸어요.
딩동딩동딩동. 누군가 초인종을 난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씨 집이지? 나와봐요.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권자였어요. 남편이 빌린 돈을 받으러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어느새 화장실로 도망을 간 후였죠.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잠옷 차림의 진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거였습니다. 진우가 수키에게 다가와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무서워. 진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수키는 아들을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에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수키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수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가 마누라요? 남편이 빌린 돈 안 갚은 거 알지?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수키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채권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당장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웃집 불이 켜지고 문틈으로 사람들이 내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수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체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 대신 빌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머리를 숙였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수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가 뭔 죄야. 근데 돈은 돈이야.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남자는 명함을 던지듯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수키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키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수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됐어.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이혼해. 뭐 누가 보면 당신이 한 달 몇백씩 벌어오는 줄 알겠네.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들러붙지나 마. 수키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들러붙어? 내가 지금 누가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한 달 생계를 이어나가는 건지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수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빚쟁이한테 빌었는데 남편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수키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은 거였죠. 수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키는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키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이 아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불안한 집에서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키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수키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집어들고 서류에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저렸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수키는 도장을 내려놓고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혼자 방으로 돌아온 수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진우만 생각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수키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만큼은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겠다고요. 혼자서라도 번듯하게 키워내겠다고요. 그 각오 하나로 수키의 길고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수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깜깜한 거리를 걸어서 시장 안에 있는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찬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수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든 진우 얼굴을 떠올리면 힘든 것도 잊어졌거든요. 식당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설거지며 재료 손질이며 손이 물에 닿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갈라지고 트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금이 가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수키는 밴드를 감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래도 물이 스며들어서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얼굴이 절로 찡그려졌지만 수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 학원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여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매일 돈을 가져가던 때보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버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한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한정식집 사장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수키가 만든 반찬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주방장이 수키를 가리켰습니다. 사장은 수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손맛 여기서 썩히지 말고 우리 가게로 와요.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 수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 하겠다니요. 저는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요.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에 자격증이 어딨어요. 이런 맛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수키는 고급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더 받게 됐고 일하는 환경도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수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가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수키는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 들어서니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이유는 말을 안 하네요. 수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없던 아이인데 갑자기 싸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니? 엄마 혼자서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어요. 수키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그러면 진우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수키는 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을 내자니 아들이 불쌍하고 괜찮다고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숙희 옆에 서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숙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됐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진우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숙희는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다른 부모들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와 있었어요. 숙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양옆으로 부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아서 아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희는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눈에 띄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진우가 교복을 입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를 혼자 키워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숙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3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숙희가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밥 차려 먹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능날 새벽이었습니다. 숙희는 전날 밤부터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으면서 숙희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우리 진우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진우를 시험장에 보내고 숙희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숙희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진우가 컴퓨터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숙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힘들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이 된 진우를 위해 숙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고 출근했어요. 반찬 6가지에 메인 반찬까지 식탁 위에 빼곡히 차려놓았습니다. 국도 따뜻하게 데워서 뚜껑을 덮어뒀어요. 진우가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숙희가 출근하는 시간에 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숙희는 진우 방문을 살짝 열고 아들이 자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차려놓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한정식 집에서 숙희는 점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코스 개발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숙희가 만든 반찬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식품회사 회장인 최경은이라는 분이었어요. 품위 있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반찬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네요. 주방장이 숙희를 불렀습니다. 숙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가서 인사했어요. 최경은 회장이 숙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숙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다니요. 네, 장숙희입니다. 최경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숙희 씨, 이름 기억해 둘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숙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진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대기업. 숙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식집 동료들에게 수키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대기업 붙었어요. 대기업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수키는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진우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번듯하게 취직까지 했으니 수키는 이제 소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우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수키는 전화기를 붙잡고 멈칫했습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라니요. 설마 여자친구인가 싶었어요. 누군데? 만나면 알아.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도. 전화를 끊고 수키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떤 애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수키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를 하고 드라이까지 받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 그래도 좀 나아 보였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처음 만나는데 초라하면 안 되지. 수키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귀걸이도 했어요. 진우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됐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키가 도착하니 진우가 젊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키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고 옷도 비싸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진우가 손을 들어 수키를 불렀습니다. 수키가 자리에 앉자 진우가 소개했어요. 엄마, 윤지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시키려고요. 수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사귄다는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진우 잘 부탁해. 윤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식사를 하면서 윤지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느냐, 집은 몇 평이냐, 그런 것들이었어요. 수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수키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한정식집에서 일해. 아, 윤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수키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됐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윤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윤지가 자리를 비우자 진우가 수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윤지 좋은 애야. 잘해줘.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랬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애니까 잘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래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직업을 묻고 저런 표정을 짓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수키는 반찬을 차려놓고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은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야 하나 봐. 수키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둘이 모은 걸로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도 괜찮지 않니?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래? 다들 신혼집 좋은 데로 들어가는데. 수키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못 해줘? 그 말에 수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못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수키가 가진 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랑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윤지가 신축 아니면 친구들한테 창피하대. 윤지 친구들 다 좋은 아파트 들어갔거든. 엄마도 알지? 요즘 신혼집 얼마나 중요한데. 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해주면 나 대출 안 받아도 돼. 대출 받으면 이자만 해도 얼만데. 너 대출 안 받으면 엄마가 대출 받아야 해. 엄마 집 팔면 되잖아. 어차피 혼자 사는데. 나 나가면 어차피 이 집 너무 크지 않아?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 있어? 수키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은 이혼하고 나서 진우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수키한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팔라니요. 그날 밤 수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있는 돈에 집을 판 돈을 더해도 요즘 신축 아파트 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인데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다음 날 수키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살던 집을 내놓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시게요? 아들 결혼해서요.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 없이 집을 내놓는 절차를 밟았어요. 한정식 집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수키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수키는 아들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집을 판다고요. 뭐, 진짜 다 해주려고?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걸 다 해줘? 동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키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인데 해달라는데 어쩌겠어. 해줘야지.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맙다고는 하던. 수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고맙다고 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키는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그래도 수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로 안 해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할 거라고, 나중에 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자고 키운 게 아니니까요. 수키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집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수키는 집을 내놓고 며칠 만에 매수자를 구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 신혼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진우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시내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단지 요즘 인기 정말 많아요. 신혼부부들이 특히 좋아하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들도 이 단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가격을 말해줬습니다. 수키가 집을 판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숫자로 보니까 막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데 숙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금액을 적어 넣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빚을 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직원이 증여세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하시면 증여세가 나와요. 금액이 크니까 세금도 꽤 될 거예요. 숙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집 사주는 것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럼 제 명의로 하고 아들 부부가 들어가 사는 건 상관없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니 명의로 해두시고 아드님 부부가 사시면 되죠. 결국 숙희는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또 떨렸어요. 전 재산이 이 도장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집 한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숙희는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했어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금 있는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월세 원룸을 알아봐야 했어요.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원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숙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방이 너무 좁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봤는데 바로 앞이 다른 건물 벽이었어요.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을 팔고 이런 데서 살게 되다니요. 숙희는 창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숙희는 이삿짐 트럭에서 혼자 박스를 날랐어요. 진우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사까지 신경 쓰게 하기 싫었거든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옆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숙희가 혼자 박스를 나르는 걸 보더니 물었습니다. 혼자 이사해요? 자식들은 안 도와줘요? 숙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숙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해왔으니까요. 며칠 후 진훈의 신혼집에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숙희는 신혼집에 가보고 싶었지만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어요. 진우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 햇빛이 쏟아지는 큰 창문, 새하얀 벽지. 숙희는 사진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집을 마련해줬구나 싶었습니다. 진우와 윤지가 신혼집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진우가 좋아하겠지, 윤지도 마음에 들어하겠지 싶었습니다. 실제로 진우와 윤지는 신혼집에서 한참 둘러보고 있었어요. 윤지가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그냥 웃었습니다. 윤지가 욕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근데 신축인데 욕실 인테리어가 좀 별로지 않아? 타일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중에 바꿔야겠다. 윤지는 여기저기 흠을 잡았습니다. 조명이 어둡다, 붙박이장이 작다, 베란다가 좁다. 진우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숙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 봤어. 괜찮네. 고마워. 목소리가 밋밋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숙희는 그래도 기뻤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마음에 들어. 엄마는 니들만 잘 살면 돼. 응, 잘 살게.
끊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키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고맙다고 했으니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수키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키는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해가 지니까 방 안이 컴컴했어요. 불을 켜도 어두침침했습니다. 예전 집은 이 시간이면 노을빛이 거실 가득 들어왔는데 이 방은 창문을 열어도 벽밖에 안 보였어요. 저녁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없었습니다. 이사하느라 장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키는 냄비를 꺼내서 라면을 끓였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우 먹일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느라 부엌이 좁게 느껴질 틈이 없었거든요.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수키는 냄비째 들고 작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혼하고도 진우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밥을 차려도 진우 목까지 차렸고 밥을 먹어도 진우랑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수키는 라면을 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뿐이었습니다. 옆 건물 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수키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좋은 집에서 예쁜 아내랑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엄마는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수키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식어가는 라면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진우네가 신혼집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키는 좁은 원룸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억난 듯 진우가 말했죠. 아, 엄마. 토요일에 집들이 한다던데. 수키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아들 신혼집에 가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인데 한 번도 못 가봤으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뭐 필요한 건 없어? 난 잘 모르겠네. 진우의 대답이 뭔가 애매했습니다. 수키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새 살림 차리느라 신경 쓸 게 많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수키는 윤지한테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겠지 싶었어요. 집들이를 하면 손님 명단도 정리해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수키는 윤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윤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수키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집들이 준비하느라 정신없겠지 싶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다 바쁘다고 하니까요. 집들이 선물로 뭘 사갈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집들이 선물 뭐가 좋을까? 아들네 집들이인데.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줘 그냥. 그게 제일이지 뭐. 요즘 애들 현금이 최고래.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래도 집들이인데
백화점 가서 예쁜 거 사가. 현금은 좀 정없어 보이잖아. 또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백화점 가서 직원한테 추천해달라고 해. 요즘 뭐가 인기 있는지 직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 수키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주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들 집들이인데 좋은 거 사가야지 싶었어요. 신혼집에 어울리는 예쁜 걸로 골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수키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에 백화점에 잘 안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고 생활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커피잔 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쁜 상자에 담긴 고급스러운 잔들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거 요즘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정말 많아요. 고급스럽죠? 손님 선물용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 집들이 선물이요. 아, 그러시구나. 이 브랜드가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직원이 가격표를 보여줬습니다. 수키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커피잔 몇 개가 이렇게 비싸다니요. 한 달 식비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수키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걸 사도 되나 싶었어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집들이인데 싼 거 사가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뭐라고 할지도 신경이 쓰였고요. 시어머니가 싸구려 들고 왔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네, 그걸로 주세요. 수키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달은 정말 아껴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반찬 없이 밥만 먹는 날이 좀 늘어나겠구나 생각했어요. 직원이 예쁘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리본까지 달린 고급스러운 쇼핑백이었어요. 수키는 그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상자가 제법 무거웠어요. 버스를 타고 아들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키는 창밖을 보며 설레었어요. 아들 집에 처음 가보는 거니까요. 어떻게 꾸며놨을지, 윤지가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수키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 높이 솟은 고급스러운 건물들, 단지 안에 작은 공원도 있었고 분수대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였습니다. 수키는 단지 안을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번듯한 집 잘해줬네.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보니 고생한 게 다 잊어졌어요. 아파트동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수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도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오는 길에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옷도 좀 구겨져 있었고요. 수키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옷매무새도 다듬었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젊은 사람들은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지 싶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수키가 탔습니다. 아들 집 층수를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 신혼집에 처음 가보는 거니까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키가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들 집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모양이었어요. 수키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윤지는 수키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수키는 당황했습니다. 왜 오셨냐니요? 집들이라서 온 건데요. 집들이라며. 진우가 토요일에 집들이 한다고 했는데 윤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아버님 오시는 날인데요. 진우 씨가 어머님 초대했어요? 수키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님이라니요. 누구 말이죠? 수키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우가 분명히 토요일에 집들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안에서 진우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수키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갑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오라고는 안 했잖아. 수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라고 안 했다니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오는 줄 알았는데요. 아들 집 집들이에 엄마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망하고 무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즐겁게 노는데 자기만 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수키는 걸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가보마. 그때 윤지가 수키 손에 들린 쇼핑백을 봤어요. 윤지의 눈이 쇼핑백에 찍힌 백화점 로고에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희 선물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수키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수키 손에서 쇼핑백을 가져갔어요.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네. 엄마 선물은 주고 가. 뭐하러 또 들고 가 무겁게. 진우는 쇼핑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수키는 빈손이 되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놓쳤던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또 누가 왔어? 그 목소리에 수키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거든요. 20년도 더 전에 매일 듣던 목소리였어요. 설마 싶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한 남자가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수키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는 거였어? 근데 안 들어오고 뭐해? 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집에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수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 친정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윤지 친정 식구들이랑 전 남편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수키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전 남편이 여기 있는 거죠? 왜 내가 사준 내 아들 집에 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수키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그냥 가.
들어와서 같이 먹지 그래.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 울음보다 욕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키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키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벤치가 보였습니다. 수키는 그 벤치까지 겨우 걸어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토요일에 집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받은 줄 알고 온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까지 사가지고요. 한 달 식비 가까운 돈을 들여서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초대도 안 받은 거였습니다. 초대를 안 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요. 왜 집들이 한다고 말해놓고 오라는 말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진우는 언제부터 아빠랑 연락을 하고 지낸 걸까요? 수키는 전혀 몰랐습니다. 진우가 아빠와 연락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진우가 중학생 때 자기들을 버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진우 학원비까지 빼돌려서 사업한다고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서 수키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잘 되면 들러붙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들이에 초대하면서 엄마는 초대도 안 한 거였습니다. 사돈댁이랑 같이 초대하는 자리면 당연히 자기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기 대신 그 사람을 부른 걸까요? 수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키는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아까까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가져갔으니까요. 선물은 뺏기고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수키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서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겨우 일어났어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고 어두운 방이 수키를 맞았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서 있었어요. 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원룸이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을 다 털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 좋은 데서 살게 해주려고 자기는 이런 좁은 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대신 아빠를 집에 불렀어요. 자기들을 버리고 나간 그 사람을요. 수키가 전 재산 털어서 마련해준 그 집에서 그 사람이랑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수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 아들한테 쏟아부었어요. 수키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사진첩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진우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우가 이렇게 웃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 힘들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거였어요. 수키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수키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부동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입니다.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전에 계약한 아파트 있잖아요. 아들 신혼집으로 산 거요. 아, 네, 기억나요. 그 신축 아파트요. 무슨 일이세요? 수키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집 팔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부동산 직원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파세요? 네. 시세보다 싸도 괜찮아요. 빨리 좀 팔아주세요.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아들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키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벽밖에 안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2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하지만 수키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다해주는 삶은 오늘로 끝이었어요. 수키가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자마자 부동산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워낙 인기가 많았거든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오늘 당장 계약 가능한 분 있어요. 집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금 넣겠다고 하시는데요. 계좌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하신대요. 수키는 좀 놀랐습니다. 집도 안 보고요? 사모님, 이 단지는 지금 다들 원해서요. 매물 나오면 일단 돈 먼저 넣는 게 임자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수키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팔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팔기로 마음먹은 집이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수키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거였어요. 수키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이었는데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아들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수키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쓰러 간 거였어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매수인도 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수키는 그 부부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자기 아들도 저렇게 신혼집 들어간다고 좋아했었는데요.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도장을 찍을 차례가 됐어요. 수키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혼할 때 도장 찍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단호하게 찍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빨리 끊는 게 맞았어요. 계약이 끝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햇빛이 눈부셨어요. 수키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키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한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문자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신혼집은 팔았으니 이사 준비해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아들한테 계속 매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였어요.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한번 끊으면 또 오고 또 끊으면 또 왔어요. 수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화면을 안 봤어요. 전화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윤지였어요. 수키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저희 집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수키는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 집이라니요. 그 집은 수키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수키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수키가 팔든 말든 윤지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었어요.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럴 때만 연락하네. 수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들이 때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집 판다니까 바로 연락이 오네요.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전화가 또 왔습니다. 진우였어요. 수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진우랑 윤지한테서 번갈아 가며 왔습니다. 수키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다음날 수키는 평소처럼 한정식 집에 출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주방에 들어가니까 동료들이 수키를 쳐다봤습니다. 수키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나 봐요. 수키 씨,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수키는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잡생각이 좀 줄어들었어요. 동료가 옆에서 일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진짜. 걱정하지 마. 수키는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는 거였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수키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주문이 밀려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았어요. 일하는 동안에는 아들 생각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퇴근할 때쯤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대부분 진우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어요. 수키는 읽지 않고 다 지웠습니다. 원룸에 돌아와서 수키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예전 같으면 서글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해준 집이었지만 그 집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배신한 아들한테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아들을 위해 대출금까지 갚아가며 뒷바라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수키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벽밖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끊는 게 맞았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수키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됐어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울 때도 이렇게 막막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든 살아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수키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이겠지. 수키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신혼집을 매각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한정식 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 손님이 찾아요. 최경은 회장님이래. 수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반찬 맛있다고 이름까지 물어봤던 그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수키는 홀로 나갔어요. 최경은 회장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장 여사,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수키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이 본론을 꺼냈어요. 전에 제가 상주 조리사 제안 드렸었죠? 아직도 생각엔 변함이 없으세요? 수키는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에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요. 혹시 자기 집에서 요리해 줄 생각 없느냐고요.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아들한테 누가 될까 봐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엄마가 남의 집 가정부처럼 보일까 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눈치 볼 이유가 없었어요. 괜찮으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수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됐네요. 조건은 제가 괜찮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수키는 한정식 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사장한테 인사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이 수키 손을 잡았습니다. 장 여사, 잘 되라. 언제든 밥 먹으러 와. 수키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한정식 집을 나왔어요. 다음 주에 최 회장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저택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주방이 수키가 살던 원룸보다 넓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리를 해요? 수키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웃었어요.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키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조리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냉장고도 크고 가스레인지도 좋았습니다. 이런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최 회장이 특별한 요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밥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키는 평소에 진우한테 해주던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볶은김치. 찌개는 고추장찌개로 하고 국은 무국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습관처럼 말이 나왔어요. 진우 이거 좋아하는데. 수키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씁쓸했어요. 이제는 진우한테 해줄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키는 고개를 저으며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 회장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술 뜨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이야. 내가 찾던 맛이에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평범한 집밥인데. 최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맛 내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수키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 요리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 집 직원들도 수키 요리를 좋아했어요. 점심때 다 같이 식사하는데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수키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최 회장이 수키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장 여사, 할 얘기가 있어요. 수키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뭔가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 여사 집밥 레시피를 나한테 팔아줄 수 있어요? 수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반찬들 레시피를요? 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밥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장 여사 손맛을 상품으로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요.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제 요리는 너무 흔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뭘 사업을 해요. 최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 이건 사업 제안이에요. 레시피 가격 제대로 쳐드릴게요. 그리고 브랜드에 장 여사 이름 넣을 거예요. 제 이름이요? 그건 좀. 왜요? 장 여사가 만든 맛인데. 당연히 장 여사 이름이 들어가야죠. 수키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집밥 반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왔을 때 수키가 직접 맛을 봤습니다. 이건 간이 좀 더 들어가야 해요. 이 맛이 아니에요. 수키는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자기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대충 할 수 없었습니다. 대량 생산 라인을 보러 공장에 갔을 때 수키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 제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반찬 용기들이 줄줄이 지나갔습니다. 수키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품이 출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인 가구랑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엄청났어요.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했는데 매일 줄이 섰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60대 조리사의 집밥, 대한민국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키가 백화점 팝업 매장에 갔을 때였어요. 줄 선 사람들을 보고 얼떨떨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수키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장 여사님이세요? 사인해 주세요. 수키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진우였어요. 진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내 아빠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뭘 엄마는 그런 걸로 신혼집도 팔아버리고 인연도 끊자고 그래. 아들 서운하게. 수키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엄마인 나한테는 집 해달라 뭐 해달라 다 해놓고 네 아빠는 너한테 뭘 해줬다고 집들이에 초대하고 엄마는 문전박대야. 에이, 엄마 집들이 초대 안 해서 삐졌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 엄마 아들 진짜 이혼당할 뻔했다고. 수키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만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냥 아빠니까 만나는 거지. 수키는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 아빠니까 만날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그 식품회사랑 뭐 일한다며? 수키는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듣긴. 뉴스 다 나왔는데. 엄마 사진도 나오고. 근데 그거 아빠가 좀 알아보니까 아빠가 엄마랑 따로 사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더라고. 지금 식품회사에서 떼가는 돈 엄청 많지 않아? 수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관계 회복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니? 수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더니 전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전 남편이 다가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이랑 남편이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걸 뭘 그렇게 또 연락할 거 없다고 하고 가버려.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는 내 말을 둘 다 이해 못한 것 같네. 전 남편이 헛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바보같이 대기업에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바보같이 당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법인으로 사업체 하나 하고 있거든. 식품 쪽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회사로 가져와서 하면 훨씬 좋을 거야. 수키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당신이고 진우고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진우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신혼집 팔았을 때 바로 찾아왔어야지. 그때는 전화 몇 번 하다 말더니 이제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사업 소리나 늘어놓고 난 이제 자식도 필요 없으니 그냥 인연 끊고 살자. 수키는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렇게 가면 진짜 후회해. 수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수키는 눈물을 훔치며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로 수키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오긴 했지만 마음 한쪽이 쓰렸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수키는 내용 증명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수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래 자기네와 진행하던 집밥 반찬 사업을 대기업이 끼어들어서 빼앗아갔다는 거였어요. 당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키는 서류 아래쪽에 있는 회사 로고를 봤습니다. 전 남편 회사였어요. 수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수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동업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이런 수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기네랑 진행하던 사업이라니요. 그런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날 최경은 회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 여사, 급하게 볼 일이 있어요. 지금 서재로 올 수 있어요? 수키는 바로 최 회장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최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키한테 온 것과 같은 내용 증명이었어요. 회사 앞으로도 온 거였습니다. 장 여사, 이건 뭐예요? 이 회사가 어디예요? 혹시 아는 곳이에요? 수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예요. 제 레시피 빼앗아 가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봤어요. 법무팀 준비하라고 해. 최 회장이 비서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키에게 물었어요. 장 여사, 이건 전형적인 허위 주장이에요. 저쪽에서 증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혹시 장 여사 쪽에서 저 회사랑 뭔가 진행한 적 있어요?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 사람이랑은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며칠 전에 처음 만났는데 동업하자고 하길래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네요.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역고소해야죠.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요. 수키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사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최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보호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해요. 수키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예요. 장 여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당당하게 맞서요. 그리고 한번 피하면 계속 들러붙을 거예요. 수키는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우 어릴 때 사진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웃고 있는 진우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수키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수키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거였어요.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접수가 끝나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야, 장수키. 네가 나를 고소해. 미쳤어? 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키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 진우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고소한 거 진짜야? 왜 이래 진짜? 수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갈 길 가자고 말했잖니. 전화를 끊고 수키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법원 출석 날이 됐습니다. 수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이 수키를 노려봤지만 수키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키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수키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됐으니까요. 전 남편 측 변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부부 관계였습니다. 맞습니까?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같이 산 기간보다 안 산 기간이 더 길어요. 변호사가 계속 질문을 했지만 수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 남편 회사가 주장하는 사업 협의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요. 수키는 사실만 말하면 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남편 회사가 졌어요. 허위 사실로 협박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전 남편이 수키한테 다가왔습니다. 예정도 없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키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같이 산 기간보다 안 산 기간이 더 긴데 무슨 예정인지 모르겠네. 이제 우리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수키는 전 남편을 지나쳐서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수키는 휴대폰을 꺼내서 최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끝났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했어요, 장 여사.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수키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평생 남한테 당하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기를 지켜냈습니다. 떨렸지만 해냈어요. 수키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도 그리고 그 전 남편 편을 드는 아들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최 회장 저택에서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을 썰면서 오늘 메뉴를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진우였어요. 숙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좀 보자. 마지막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숙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디로 갈까? 숙희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만나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분식집 있잖아. 거기로 와. 진우가 말했습니다. 숙희는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았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 자주 데리고 가던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숙희는 그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가게였는데 아직도 있었어요. 숙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진우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여기 자주 왔었어요. 떡볶이 사주면 좋아하던 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진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숙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잖아. 떡볶이 사주고. 기억나? 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매운 거 못 먹어서 물에 씻어주고 그랬었지. 흥. 그때 엄마가 떡볶이 하나하나 물에 헹궈서 줬잖아. 그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었는데.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숙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 아닐 테니까요. 진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숙희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인데. 숙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우야, 나는 내가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내 최선에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갈라져도 일하고 아파도 일했어. 다 너 하나 때문이었어. 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선택한 부모가 네 아빠면. 그래. 그렇게 살아. 난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 테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내가 아빠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아빠니까. 숙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어요. 그래. 아빠니까. 근데 나도 엄마야. 너한테 뭘 더 해줘야 엄마로 인정받는 건지 모르겠다. 집도 해줬고 평생 다 바쳤는데 더 뭘 해줘야 하는 건지.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숙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숙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숙희는 최 회장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까 진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최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 괜찮아요? 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최 회장이 숙희 옆에 섰습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선 수키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안 울어요. 이제 수키는 고개를 들고 최 회장을 봤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요. 최 회장이 수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키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어요. 최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회 있어요. 같이 가요. 수키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요? 저는 왜요? 장 여사 얼굴이 브랜드예요. 당연히 가야죠. 수키는 얼떨떨했습니다. 자기가 발표회에 간다고요. 발표회 날이 됐습니다. 큰 행사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잔뜩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수키는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키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왔습니다. 수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요리만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수키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 걸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웃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키는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 3가지에 국 하나. 혼자지만 정갈하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수키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수키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한 밥상이었으니까요. 수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배신감으로 홀로 서기를 한 수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갈 수키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울목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